안녕하세요. 형법총론 첫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자, 이 시간에 배워야 될 형법총론 보면 이 시간은 책임론을 좀 보겠습니다. 책임론이란 거는 도의적 책임론이 있고 사회적 책임론이 있는데, 도의적 책임론이란 뭐냐면 프랑스 혁명의 18세기 배경이 된 이성주의. 자, 사람의 어떤 이성 판단, 이성과 어떤 감성적인 판단. 근데 우리 이성을 중요시하죠, 그죠? 이성, 사람은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성을 중요시합니다. 이성. 합리주의. 스스로, 이성이란 건 자유의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합리주의에 근거하여 형법의 구파. 프랑스 혁명이니까 옛날이죠, 그죠? 구파가 나왔는데, 현대 학파는 뭐라고 하냐면 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성인이다. 그러면 19살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어, 구파에 따라야 된다. 즉 자유의지에 따라야 된다. 따라서 성인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 환경이 인간을 범죄자로 결정할 수 없다. 성인으로서 자유로운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범행으로 드러나면 개인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로서 정기형. 자, 정기형이란 거는 징역 3년, 징역 15년 기간을 정하는 것. 정기형을 부과해서 일반 국민들의 범죄를 예방하며 너희들도 이런 죄를 저지르면 몇 년, 5년 예방을 하며 또다시 범죄 위험성이 있다면 이와 별개로 보완 처분, 안전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한다. 보완 처분을 한다. 즉 말이 보완 처분이지 사회와 격리시켰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도의적 책임론은 구파에 따르고 19살의 성인 이상 너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지고 그만큼 너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 사회는 결정할 수 없다. 스스로 결정한다. 자유의사.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고 비결정. 사회가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다. 너 스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된 게 아니다. 비결정. 객관주의. 그 다음에 범죄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원론. 우리의 자유의지, 이성과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도 있지만 너가 이걸 극복해서 하는 거다. 이원론. 도의적 책임을 져라. 응보형. 너가 한 만큼 책임져라. 일반 예방. 정기적으로 너가 15년, 절도를 저질렀으면 5년 징역, 음주운전하였으면 징역 3년, 이렇게 정기형을 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따라야 되고, 일반 예방, 이렇게 따라간다. 이거를 구파, 도의적 책임론이라 한다. 자, 사회적 책임론. 너가 잘못 없어.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야. 사회 때문이야. 너는 괜찮아. 너의 환경, 너의 사회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우리가 바꿀게. 미안해. 너를 지켜줄게. 너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갖고 있어. 이게 사회적 책임론이죠. 그래서 너가 범죄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회가 범죄를 만들도록 결정했어. 너를 특별히 보호해 줄게. 특별주의, 주관주의, 그 다음에 결정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널 해줄게. 특별히 봐. 그 다음에 19세 미만이니까 부정기업,
부정기형이란 건 뭐냐면 정기는 15년 하지만 부정기란 거는 단기 2년, 장기 10년. 너가 교도소에서 반성을 하고 좋아하고 빨리 고쳐지면 2년만 살릴게. 하지만 너가 변함이 없이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너는 징역 10년을 살아야 돼. 단기 2년, 장기 10년. 이게 부정기형입니다. 부정기형. 그래서 산업혁명, 자, 프랑스 혁명 이후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은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꿈꿨죠. 아메리칸 드림 하면서 시카고 경찰, 무서운 시카고 경찰, 검은 경찰, 악명이 높았고 시카고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학이 나왔죠. 범죄학이 발달했죠. 이런 것처럼 산업혁명 나오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하층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환경이 문제가 있더라. 너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환경이 너를 범죄자로 만들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산업혁명의 영향. 이러한 산업혁명의 영향이 어, 사회적 문제가 됐고 사회적으로 너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를 특별히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대학파는 과학주의, 실증주의에 근거하여 현대 형법 심파가 나왔는데 현대학파는 19살 소년에 대해서 19살 소년이 어리잖아요. 그죠? 심파를 적용한다. 소년은 자유의지가 부족하여 사회 환경에 따라 범죄를 결정됩니다. 소년은 삐뚤어진 주관적 성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그 반사회적 성향을 교육으로 고칠 수 있는지를 형벌 선고 시에 판단하여 적절한 부정기형을 부과하고 앞으로 재범을 예방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한 대로 19살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관적으로 너를 고쳐야 되고 사회가 결정되어 있고 특별하게 너를 고치기 특별 예방 그 다음에 부정기형하고 그죠? 그래서 의사 스스로 자유의사가 아니다. 결정됐다. 주관주의 형벌 적응 능력을 보고 너를 빨리 보내준다 하겠다. 부정기형주의 이론론 이 사회라는 게 때문에 너는 너 사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론론 사회적 책임 교육형 특별 예방 그래서 이게 사회적 책임론 심파에 따른다.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뭐 도덕적 책임론 안 된다.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이성주의, 합리주의, 구파, 비결정론, 자유의지, 객관주의, 일반예방 이런 식으로 갖고 가야 되고 정기용주의, 그 다음에 아메리칸 드림, 산업혁명 해서 하층민들의 문제점 부모가 다 일을 나가니까 아이들은 뭐해? 아이들은 그 어려운 아이들이 그 폭력적이고 어려운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범죄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결정론, 그 다음에 어, 사회의 어떤 문제와 사회형주의, 부정기형주의, 특별예방, 그래서 특별주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사회적 책임론, 도덕적 책임론 이렇게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딱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 영상 하나 볼까요? 형사 미성년자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 영상 하나 볼게요. 자, 형사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지금 꽤 문제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볼게요. 자, 형사 미성년자의 문제점인데요. 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4살 미만이죠? 네, 현행 법에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만나입니다. 소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14세 이상이 돼야 형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해서 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10살 이상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 법을 저촉했다, 그런 얘기죠.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에 따라서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이 가해자의 본인의 장래 신상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53조를 보면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다시 재판에 넘기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봤죠? 14살 미만은 처벌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그 14살 미만, 19살 미만이면 지금 여기에 법 적용은 뭐죠? 심파죠, 심파. 그죠? 심파. 형사 미성년자 14살이 되지 아니한 자 행위는 뭐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살 미만 자를 말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상당히 성숙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형사책임 무능력자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 조각으로 무죄이다. 무서운 일이죠. 14살 미만이 어떤 사람을 죽여도 무죄이다.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는 여부는 생물학적 연령만으로 판단하고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는 불문하고 있죠. 차라리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14살도 되게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세 미만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나. 12세 미만, 12살 미만을 낮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소년법상 소년은 14살, 소년법에 적용을 받죠. 소년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먼저 적용받습니다. 10살 이상 19살 미만의 자이며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 자, 이 아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정과는 안 넘습니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깎아줄 수 있다. 깎아준다. 소년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심판, 선고시, 즉 법원에서 1심, 2심, 법원에서 1심, 2심까지는 그때까지 선고시, 아니 사실심 판결시, 판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심판, 사실심, 판결, 선고시, 사실심, 1심과 2심, 사실심, 판결할 때, 선고할 때 기준으로 한다. 이미 판결 나버렸으면, 판결 났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 선고할 당시 소년법 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소년이었기 때문에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소년이었기 때문에 부정기형을 하죠. 부정기형. 우리 심파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미 판결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시 부정기형을 들춰내는 거나 말이 안 맞죠. 파기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혜택을 파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14살 이상 19살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면 형사법원에서 형벌을 선고받게 되고 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부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즉
쉽게 표현하면 14살 이상, 14살 미만은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살에서 19살까지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법.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부정기형을 받죠. 그죠? 부정기형을 받게 되면 부정기형은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넘을 수가 없어요. 소년법에 법정형이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자, 그러면 이 소년법에서는 여기 보면 단기 5년,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한선이 있단 말이에요. 단기란 거는 빨리 보낼 수 있는 것. 5년을 넘어가면 안 돼. 또 오래 살리더라도 10년 이상을 보내면 안 돼. 단기 5년, 장기 10년. 이 상한에서 처벌하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소년들은 심파에 따라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되고, 특별히 이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의 우선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직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 등의 소정형 중에서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을 가중하여 징역 20년을, 자, 우리 소년법에 대해서는 단기 5년, 장기 10년이잖아요. 근데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맞지 않죠.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하되, 단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했다. 사람 중에 20년 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소년법 60조 1항이 위반된다. 소년에 대한 정기형은 뭐다? 위법이다. 소년에 대해서 정기형을 내린 거는 뭐한다? 위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어렵지 않죠, 그죠?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 미만 소년. 자, 소년이면 18세 미만이면 소년법에 적용을 받죠. 소년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을 못 넘는다.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할 때에, 자, 소년법 59조에 너무 죄질이 안 좋아. 너무 죄질이 안 좋아. 사형이야. 그러면 정기형 중에서도 형 몇 년이 아니야. 무기징역이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란 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기형 15년을 한다. 소년법에 규정돼 있죠. 15년에 뭐 한다?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정기형으로 그냥 15년만 살려라. 소년이기 때문에 15년만 살려라. 소년법 53조 처단형. 자, 처단이라는 거는 법정형이 있고 너는 괘씸해 처단을 시키는 거예요. 처단형이 사형, 무기형일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나라 법에는 사형과 무기형이 있는데 이렇게 법정형에서 소년법 59조는 15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3조에 보면 무기형, 무기징역, 사형 이거를 선고할 때 이렇게 죄질이 안 좋아서 처단할 때 법정형이 되겠지만 법정형 꼭 아니더라도 처단할 때 무기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고 그러면 15년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처단형 그러니까 법정형이 사기나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다. 처단형만 사기 아니 사형 무기징역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형사사건으로서
법정형 중에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장량감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죄를 보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따져서 형을 정하는 거죠. 나쁜 죄를 중첩하면 형이 올라가겠죠. 누범인 경우에는 2분의 1 가중하죠. 그런 것처럼 장량, 재량껏, 재량을 가지고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즉 무기징역, 죄가 무기징역이다. 사형이다. 이럴 경우에는 뭐한다? 징역 15년을 내릴 수 있다. 그죠? 지금 1번이 여기가 키포인트죠. 그죠? 키포인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단을 할 때는 법정형이 사기든 무기징역, 사형이든 법정형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처단형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간에 이럴 경우에는 15년에 뭐한다? 유기징역으로 처한다. 자, 하지만 14살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무죄자. 그죠? 14살 미만 소년은 처벌이 안 되죠. 14살 미만 소년은 무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됩니다.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상 전과가 없는 뭐한다? 보호처분으로 사회와 격리시켜 보호할 수 있다. 10살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 일체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10살에서 14살 미만까지는 어떤 형도 부과할 수 없다. 즉 모든 일체의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심지어 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 10살 이상 14살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할게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처할 때는 법정형이 사기나 무기징역, 처단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할 때는 예외로 뭐한다? 유기징역 15년에 처한다. 유기징역 15년에 처한다. 그리고 10살에서 14살 미만 어떤 형사제재도 처벌할 수 없다. 심지어 소년법상 보안처분도 부과하지 못한다. 심신상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심신상실도 문제가 있죠. 그죠? 볼게요. 여기 경전차가 있습니다. 빠르지만 지금 취약하죠. 심신상실한 거는 이쪽에는 몸과 포식자 전차가 마음을 다가오. 잃어버린 거죠. 그죠?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거. 애완견의 악기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김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당시 25살이던 친딸을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죽인 뒤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이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살해 행위는 인정되지만 환각, 피해 망상 등의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실 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심실 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사물 변별력도 있었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결혼 전 신병을 앓았고 한때 무속인의 길을 걸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직전 닷새간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청과 환각에 시달렸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두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전문기관에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전문의들은 김 씨가 심실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되게 중증이죠, 그죠? 중증이에요. 심신장애라는 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어떤 환청이 들린다. 환청.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앞귀가 씌었다. 이거는 조현병이거든요. 조현병.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한 5일간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약도 안 먹기 때문에 완전히 5일간이면 완전히 지금 그 조현병으로서의 최극치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심신장애인.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부산의 그 다대포에서 일어났던 조현병 환자도 누나를 잔혹하게 살해했거든요. 여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조현병, 심신, 몸과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방금 봤듯이 뭐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란 생물학적 요소와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라는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혼합적인 규정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심신상실자입니다. 즉 심신상실은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능력자입니다.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는 책임을 지우기, 정신이 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지우겠어요? 무죄입니다. 무죄.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나 치료를 시켜야죠. 그죠? 치료를 하기 위해 감옥 같은 데에서 보호한다. 치료 감옥.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감옥 같은 데서 사람을 보호한다. 치료 감옥. 치료하기 위해서 감옥 같은 데 보호한다. 치료 감옥한다. 그죠? 심신상실. 무죄. 생물학적 요소란 뭐냐면 심신장애란 정신기능의 장애를 말하는데 정신병, 정신병질, 정신박약. 아까 그거는 정신병이죠. 정신병. 심신상실 예로 정신분열이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조울증. 막 좋았다가 갑자기 확 어두워지고 조울증. 간질. 동증의 조절, 충동 조절 장애. 음주로 명정. 명정이라는 거는 아무런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백치. 자, 심신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 범행을 저질렀을 때 심신상실이 있었냐 없었냐. 평소에 정신병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정상이었다면 책임 능력자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심신상실이란 것은 정신병, 정신병질적 작용, 정신박약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판례 볼까요? 평소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었다면 책임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 장애는 깎아줘야 되잖아요. 감하거나 면제한다. 감하거나 면제한다. 감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형을 깎아줘야 할 만한, 면제해줘야 할 만한 사유가 발견 안 된다. 자, 심리적 요소, 사물을 변별 능력이란 것은 범죄 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능력. 기억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범행 상황을 기억하더라도 책임 무능력자일 수 있고,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책임 능력자일 수 있다.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자,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실 상태에 있었다 하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책임 능력의 판단, 책임 능력 판단 인정 여부는 법적인 문제잖아요. 책임 능력 판단은 법적인 부분이에요.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면은 처벌하는 거고, 없다고 보면은 무죄인 거예요. 법적인 판단이에요. 규범적, 법적 규범적인 말은 같은 말이죠. 전문가의 의학적 감정을 받을 필요도 없이 받아도 되죠. 이왕이면 그래도 의사의 정신질환이면 정신병 의사의 감정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꼭 거기에 의사 말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 법적 규범적 판단이기 때문에 판사가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독자적으로 판단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에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에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이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형법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 유무 정도의 판단은 뭐다? 법률적 판단이다.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법적, 규범적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첫 번째